지금 이 작품에 보면요, 그 아까 이야기 나왔던 네 명의 소녀, 또 기존의 질서,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무슨 역할 이런 것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그 자신들의 충동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쫓고 그래서 혼란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그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신혼부부 이야기와 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단 떠난 후에는 다시는 이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등장하는 검은 섬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르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 신혼부부도 최대한 이 사회로부터 벗어난 가장 먼 지점으로 가는 것이 검은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런 사회로부터의 분리에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로부터의 이탈, 자유가 사회로부터의 이탈에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이 작품에 들어있는 건지요? 일단 그 검은 섬과 그 신혼 부부가 타고 있는 배의 이야기는 일단은 이제 소문이에요. 구체적인 현실이나 진실이라기보다 일단은 소문이고 또 하나는 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열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다들 이제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질서를 지키는 세계와 되게 그 폭동을 원하는 심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분열적인데 사실은 그 폭동을 꿈꾸지만 그것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개의 균형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과격함이나 어떤 반사회적인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질서나 규칙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갖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분열을. 나의 생존. 네. 그리고 이 검은 섬에 대한 것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남태평양의 어떤 섬인데 그 섬에는 영국의 선상 반란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섬을 건설했어요. 그 선상 반란자들이 타히티에서 여자들을 끌고 가서 그 섬에 들어가서 사회와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상 반란자이기 때문에 외부에 들키면 교수형을 당해야 했거든요. 거기서 고립되어 살면서 그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비극으로 끝났죠. 타히티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강제였는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자유를 꿈꾼다는 것이 핑크빛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섬의 이야기가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여기서 검은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썼습니다. 그 선상 반란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이유는 있었고 동의할 수 있는 그 장교인
귀족이면서 장교인 선장이 이제 폭압적이었고 아. 불만을 가진 이제 선원들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도화선이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배라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선원들의 수가 더 많잖아요. 네. 장교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일종의 혁명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가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타히티 여자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이제. 네. 좀 그래서 거기서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마지막에 서로 이제 죽이고 죽이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질서에 완전히 또 편입되게 되면 자아가 상실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글을 못 쓰죠. 네. 그래서 저는 싫어요. 이 뭐랄까요? 이 두 개 칼날 위에서 추는 뭐 춤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근데 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온한 삶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서 뭐,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도 다른 이 벗어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삶을 견디면서 그러니까 살아가야 돼요. 편리함을 포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개인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 질서와 기존 질서에 얼마나 편입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뭐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나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꾸기에 가장 또 편리한 것이 질서 속일 수도 있겠다. 질서 속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전부 모순이고 독일 말로 소위 이제 그라트반더로 이라고 하는. 반다로. 네. 그 칼날 위에서 좌우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태롭게 진행하는 것이 삶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검은섬, 물론 이제 상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이제 인용하는데요. 모든 의미를 몰아내버리는 일, 의미와 모순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 이런 것이 추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한 회의, 이때 의미는 아마도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들, 기존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들, 통용되는 관념들, 이런 것을 의미로 보고 이런 의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어떤 나 자신 안의 기원을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것도 어떤 사회에 대한 회의, 하고 통하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완전한 무의미로 가버린 그 혁명으로 간다면 완전 의미에 대한 완전한 거부도 아닌데 또 기존의 의미 안에 편안하게 또 뭐 편입되도록 스며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 의미에 대한 생각도. 네, 근데 이제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언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언어 안에 안주하고 싶지 않고 언어란 일종의 공동의 약속인데 그 공동의 규정이고 공동의 법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 미술과 현대 음악이 얼마나 많이 달아났는지를 상상한다면 네. 사실은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거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달아나 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진다는 그렇죠. 의미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언어만으로는 나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한계를 느끼고 바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약간 이제 절규 같은 느낌 그런 것이 갈증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망의 그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네, 언어를 그것을 사용하고 언어를 이제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 문학이 갖는 한계이자 좀 역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많이 생각해요. 그것을 역설을 어떻게 글을 쓰시는 분으로서 네. 어떻게 그 해결은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건데 그 부딪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계속 부딪혀가면서 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나와서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동정 같은 그런 그거는 말을 파티의 언어다. 나는 그렇죠. 파티를 싫어한다. 네. 예. 파티란 말하자면 사회인 거죠. 파티가 사회고 그게 어떤 고정관념, 상투어 이런 또 획일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또 그것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죠. 참 그게 계속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칼날 위의 춤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역설을 견뎌내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이 작품이 시도하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